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은책입니다. 이 날이 바뀌어 27일이 됐군요. 조금 전 1시 조국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 담당 판사는 구속을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영장을 기각했군요. 영장을 기각할 때 늘 하는 소리죠. 뒤에 나온 속보로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역시 늘 하는 소리입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 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배우자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한민국 법은 참 친절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조국을 구속시키지 못하면서 유재수 감찰 중단에 청탁을 했던 실세들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해서 조국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겠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직권남용 혐의로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했으니까 말입니다. 형평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로써 넉 달 전부터 이 나라를 흔든 조국 게이트 당사자 조국은 일단 질병 앞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당장 언론은 부부 동시 구속은 면했다고 보도하고 있더군요. 판사도 그렇게 얘기했죠. 법원이 유재수 감찰 무마를 두고 정무적 판단이라는 조국의 논리를 받아들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무적 판단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라고 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범죄 혐의는 다 소명됐다고 썼으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검찰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국 측은 검찰 개혁을 피하려고 검찰이 무리하고 과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죠. 오늘 오전 10시경에 조국은 드디어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었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이미 수백 명 거쳐갔던 포토라인에 지금까지 조국은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도 동부지검에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떠나들었죠. 12월 1일 날 바뀐 공보규정 수혜를 받아야 될 텐데 11월 달에 소환될 때도 지하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한 달여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바꾼 공보규정 수혜를 그는 톡톡히 본 셈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우산 아래 서서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120일 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끝없는 전방위 수사를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기도 막혔고요. 진실은 이렇죠. 권력자로서 온갖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면서 범죄를 감췄는데 지난 122일 동안 그 진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그 진실 아닌가요? 그는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배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까? 방금 영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외교적 표현을 하는 게 제 귀에는 정말 거슬렸습니다. 어떻든 동부지법 앞에는 온갖 지지자들이 등장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벌이더군요. 우리가 조국이다 하는 낯익은 문구의 플랜카드도 등장했습니다. 조국 수호 영장 기각 피켓에다가 아직도 조국을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여기는 듯 공수처를 설치하라, 검찰개혁, 이런 피켓도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표적수사, 표적기소, 정경심을 석방하라 하는 피켓도 있었습니다. 조국의 집 앞에도 등장했던 푸른 장미를 한 다발이나 든 여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푸른 장미. 제가 찾아보니까 꽃말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더군요. 이쯤 되면 거의 광신 수준입니다. 광신. 자, 그동안 과정을 좀 볼까요? 검찰은 2017년 말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감찰을 진행 중에 그의 비사실, 범죄 사실이죠. 비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면 직권남용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유재수는 감찰 조사 도중에 자녀 유학비 의혹까지 불거지자 계좌를 제출하겠다고 한 뒤에 잠적을 했고, 조국은 그 직후에 유재수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유재수 전화의 포렌식 분석 자료 등 감찰 기록을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10시 반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4시간 20분 동안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그는 묘하게 말을 바꿨더군요. 유재수에 대한 감찰 조사를 중단한데 김경수 경남지사 등 현 정권 실세들의 구명운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 겁니다. 권덕진 판사가 먼저 물었죠. 김경수 등 외부 인사들의 영향력이 감찰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쳤느냐? 이렇게 묻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준비한 답변이겠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책임을 줄이려 꾀를 낸 걸까요? 그렇다면 조국은 또 한 번 실수를 한 겁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조국은 여러 곳에서 감찰을 중단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압박을 받고 감찰을 중단했다. 말하자면 조국의 직권남용 범죄 윗선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국의 신병을 확보되어야 하니 구속합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조국의 답변이 그렇게 바뀌었으니 조국은 그 답변을 준비한 거라면 아주 잘못 꾀를 낸 거죠. 그동안 검찰은 김경수 지사,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청경덕 선임 행정관 등 현 정권 실세들의 감찰 무마 청탁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조국은 그들과 통화 사실을 또 인정을 하면서도 청탁은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정무적 판단으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 이렇게 변소했죠. 그런데 영장 재판을 마치고 나온 조국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말이 조금 달랐습니다. 조국이 누구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영철 백운우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온다고 전해 들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 일부와는 조금 다르더군요. 자신이 청탁을 받은 게 아니라 부하들이 전화를 받은 거라면 자신의 책임이 줄어든다고 생각했을까요? 또 조국은 유재수 전화기 포렌식 자료 등 감찰 자료를 없앤 건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른 자료와 함께 기간 경과로 폐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합니다. 어떻든 이렇다면 영장심사 재판에서 조국의 범죄는 거의 다 소명된 것이고 또 구속 필요성도 충분히 보이는데 왜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과연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 뻔한 이유뿐입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전 정권 고위 공무원들을 이보다 못한 사유로 직권남용이라며 모조리 잡아넣던 법원은 지금 이 법원과 다른 법원이었습니까? 검찰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조국이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화해서 자신과 백운우 그리고 박영철이 협의해서 감찰 중단을 결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넌지시 물어서 답변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회유죠. 물론 박영철 비서관은 내 기억과는 다르다 이렇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어떻든 조국의 진술이 일부 바뀌면서 검찰은 이제 조국의 감찰 무마의 배경이 된 윗선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조국은 불구속 기소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강 수사를 해서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할 겁니다. 윗선을 수사를 해서 수사 확대를 하려면 신병을 확보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 어떻든 조국은 오늘 또 정무적 책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법적 정무적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다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특별감찰반에 수사권도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 합니다. 감찰 관련 결정은 밑에 있는 비서관이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합니다. 법원이 그런 건 다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범죄는 충분히 소명됐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어떻든 조국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조국은 왜 감찰 내용을 숨긴 채 금융위원회에다가 유재수의 사표를 받으라고 의견을 전달했는가요? 이런 조국의 강변이 언론에 계속 흘러나오면서 여기에 맞서서 오늘 재밌는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박근혜 정부 비서실장 김기춘을 변호했던 변호사더군요. 그가 페이스북에 한마디 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른 사유가 아닌 정무적 판단이나 직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다면 오늘이라도 법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직권남용죄는 박근혜 정부 관료들을 잡아넣는데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됐죠.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건 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에 사법심사를 한다는 것은 절제되어야 한다. 이 주장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이 권덕진 판사도
정부적 판단이다. 이 사유로 영장을 기각한 건 아닙니다. 범죄는 충분히 소명됐다 이랬으니까 좀 더 지켜보죠. 자, 다른 뉴스를 보겠습니다. 내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표기를 밀어붙일 게 이제 확실해지면서 언론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공수처법으로 옮겨갔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윤석열 총장도 이 공수처법에 반발했다고 제가 한마디만 언급했는데 검찰의 반발은 오늘 아침 신문에 헤드라인이더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검경수사 가로채 문격이 우려. 대검 공수처 법안에 강력 반발. 특히 검찰이 반발하는 규정은 막판에 법안에 끼워넣은 독소조항.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거죠. 24조 2항 때문입니다. 검경이 인정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바로 이 조항이죠. 바꿔 말하면요.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에 손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주는 것만 받아라 이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끼워 넣은 이유는 검찰이나 경찰이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4-1 협의체가 말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 조작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인데 참 웃기는 말이죠. 그러니 검찰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보도를 보니 윤석열 총장이 직접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는군요. 그래서 전례 없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렇습니다.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자체 수사를 개시해서 과잉 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한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문객이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 또 이렇게도 강펀치를 하나 날렸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구조에서 공수처에 대한 사건 통보는 공수처 수사 검열일 뿐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다. 우리가 말하는 의견과 똑같으니까 참 내가 어쩌다가 검찰 편을 들게 되나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대검은 또 이 24조 2항이 법안 수정안의 한계를 넘었다고도 했습니다. 저도 미처 이 점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조항이라는 거죠. 따라서 당초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서 표결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문자 그대로 4-1 협의체가 초법적 권력을 가진 수사기구를 하나 만드는데 활용 정점을 찍으려다가 지금 위법 시비까지 걸린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 조항을 생각해 냈고 집어넣자고 한 것일까요? 그 이름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예, 짧게 몇 가지 뉴스 코멘트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밤도 깊으시니 말입니다. 내일 연동형 비례제도 선거법 개정 표결을 앞두고 오늘은 좀 조용한 편이었는데 내막적으로는 선거구를 두고 물밑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4-1 협의체가 수도권 의석을 줄이고 호남 의석을 늘리는 꼼수를 어는 중인 겁니다. 선거구 획정 규칙은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즉 인구 편차가 2대1을 넘을 수 없다는 거죠. 헌법재판소 2014년 결정입니다. 그런데 한선 기준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선거구가 바뀝니다. 지금 4-1은 전북 김제 보안에 13만 9,400명을 정하면 수도권의 군포, 서울의 강남, 그리고 안산은 한 개씩 의석이 줄고 세종시, 춘천시, 그리고 순천은 의석이 하나씩 늡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또 인구가 40만이나 적은 호남이 충청보다 의석이 하나가 많은데 그래서 논란이 되는데 좀 말이 안 되죠. 이건 일종의 게리맨더링 아닌가요? 한국당은 대한신당 유성엽 의원의 전북 정읍 고창이 김제 부안과 통폐합 가능성을 없애려고 장꾀를 냈다고 공격합니다. 대신 한국당은 동두천 연천에 14만 500명을 한 기준으로 하자는 거죠. 어쨌든 4-1 협의체 정말 대단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태세입니다. 4-1 협의체 얘기가 나왔으니 여기에 관련해서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더 있더군요. 4-1 협의체 의원 64명이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제안을 수용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소속 의원이 골고루 있으니 4더하기 1이 맞죠. 이 중국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는 남북 간 철도,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하는군요. 이번에 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바로 이 도로 철도 협력을 강조했죠. 하긴 이들은 이른바 스냅백 조항이라는 것도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다시 합의를 위반하면 그때 가서 제재를 원상회복시키는 조치, 스냅백을 넣으면 된다 이 얘기죠. 근데 그게 통할까요? 북한을 그렇게 지켜보면서도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북한은 이미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행동하니 말입니다. 요즘 남포로 들락거리는 선박이나 전수조사하자는 결의안이나 내시죠. 미국도 알고 있고 우리 정보당국도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잠 안 오는 분들 많겠습니다. 그래도 새벽은 반드시 오고 봄은 확실히 옵니다. 제가 장담드리죠. 지금까지 진일책이었습니다.